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 영화에서 압축적으로 그려냈는지, 인류에게 그 불을 가져다준 선사한 신의 이름이죠. 이 책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를 이제 바탕에 두고 이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은 굉장히 순진하고 진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이제 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실제로 가입을 했느냐, 입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그 청문회 장에서 문제가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형섭이라고 하고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교양학부에서 과학기술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벌써 13년이나 지났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을 번역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은 놀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인셉션 예전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 덩케르크 재밌게 봤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과학과 연관된 영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죠. 이제 그런 영화들은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이제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놀란 감독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이 원자폭탄 그 폭발하는 장면을 어떻게 구현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화면 자체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인생을 산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 영화에서 압축적으로 그려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함을 갖고 있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표현은 뭐 이 역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인류에게 그 불을 가져다준 선사한 신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신이고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뭔가 인류 최초로 뭔가를 해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을 이제 일컬어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이제 별칭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이 책의 저자들이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을 붙인, 그 별명을 붙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목을 통해서 이 원자력을 이용한 어떤 무기라는 게 이제 1945년에 처음 개발이 됐고, 이제 그 이후에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폭탄이라는 물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원자력 발전이 또 굉장히 또 많은 나라들에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이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양상을 감안을 했을 때 그 시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 정부가 주도를 했고, 미국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1944년, 4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마치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인류에게 불을 선사했듯이 인류에게 이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원, 그 힘을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이제 선사를 한 그런 여러 과학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좀 대표할 만한 인물로 오펜하이머를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분의 저자가 있죠.
그러니까 마틴 샤오인이라는 분은 이제 역사학 전공을 하셨고, 이 원자 폭탄 문제를 중심으로 한 뭐랄까요, 국제관계사, 미국의 국제관계사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오신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고요. 요 책 이전에도 이 원자폭탄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 전략 뭐 이런 그 내용을 다룬 학술 서적을 출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제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샤오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두 번째 저자인 카이 버드는 저널리스트죠. 그래서 이제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서사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을 굉장히 능숙하게 쓰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저널리스트 출신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샤오인 교수님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을 끝내고 나서 처음 만나뵐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성함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그 이 책을 쓰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책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를 이제 바탕에 두고 이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나라의 굉장히 이렇게 많은 숫자의 문서 보관소의 문서를 수집을 하고 그런 뭐 수천 페이지는 이제 뭐 유도 아닐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양의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는데, 이 샤오인 교수가 이 책을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이제 쓴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진척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카이 버드라는 분이 그 어떻게 보면 전문 글쟁이이신 거죠. 그러니까 글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이제 둘이 만난 이후에 작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돼서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된 이후에 작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2005년에 책이 나올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샤오인 교수님은 이 원자력의 역사에 대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던 분이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그 와중에 이제 그 지병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게 됐지만,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그 원자력의 역사를 다루는 전 세계의 젊은 학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은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순진하고 진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특성이 어떤 점에서는 이제 저의 약간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할 때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내부적인 논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래서 그 내적 정합성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추구를 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특성이 꼭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좀 더 많은 확률로, 더 높은 확률로 이제 그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극단적으로 순진하고 진지하게 어떤 내적 정합성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펜하이머는 로버트 오펜하이머죠.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뉴욕에서 꽤 부유한 그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이제 본인도 이제 굉장히 그 영특한 그런 학생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 걸로 이제 젊은 시절을 시작을 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처음에는 물리학을 할까, 뭐 뭘 전공할까 확실치 않은 그런 시절을 1, 2년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리학으로 이제 그 귀착이 됐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처음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 캐번디시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거기서 이제 실험 물리학 관련된 연구 활동을 조금 진행을 했는데, 뭐 이제 아시겠지만은 오펜하이머는 나중에 이제 이론 물리학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 그러니까 물리학의 굉장히 큰 분야 중에 이제 여러 세부 분야들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눠가지고 이제 이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실험으로 이제 그 증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 정밀한 실험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펜하이머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재주도 없었고, 뭐 실험을 하면은 결과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실험 물리학에 대한 꿈을 뭐 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독일로 옮겨가서 그 당시에 이제 이론 물리학의 중심지가 이제 독일의 괴팅겐이라는 곳이었으니까, 괴팅겐에서 이제 또 몇 년간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자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특히 독일의 물리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고전 물리학의 틀을 깨고 이제 양자 현상, 양자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이제 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로로 봤을 때 이제 이 경로가 뭘 보여주냐면, 1910년대, 20년대,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1904년생이니까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갔을 때가 대략 뭐 20년대 초 때였을 텐데, 그 무렵까지만 해도 미국의 과학의 수준이라는 게 이제 하버드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내가 과학자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겠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 중에서도 영국이나 독일 같은 그런 과학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지 이제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뭐 최근 상황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국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이제 이공계 분야 유학을 떠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전문가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듯이, 미국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과학 활동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어떤 제도적 인프라나 그런 과학 연구의 수준이라는 게 아직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펜하이머도 당연하게 이제 독일로 유학을 떠나서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왔고, 그래서 그 학위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미국에서는 미국의 과학계에서 봤을 때는 최신의 물리학 지식을 공부하고 돌아온 굉장히 뛰어난 젊은 학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처음 미국에 돌아왔을 때,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뭐 열 몇 개 학교에서, 그 대학에서 자리를 줄 테니 우리 학교로 와라라는 그 제안을 받았다고 하고, 이제 그 중에서
한 학기는 그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에서 가르치고, 한 학기는 뭐 그 칼텍이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이제 그런 그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1920년대 중반, 중후반 요 당시에 이제 그 오펜하이머가 미국 과학계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위상이라는 게. 그래서 그 새로운 양자 물리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역량을 갖추고 돌아온 이제 오펜하이머는 그 버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구 그룹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미국 물리학계의 주요 인물들이 이제 이 오펜하이머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고, 물론 이제 그 동부에서, 미국 동부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뭐 여럿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 20년대, 30년대 미국 과학계, 물리학계의 하나의 중심지를, 그 센터를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UC 버클리의 굉장히 젊은 교수였죠. 그 젊은 나이에 교수가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학생들의 지도를 하고 이제 연구 그 팀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던 와중에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뭐랄까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적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관심이,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약간 융합적 인간, 인재, 뭐 이런 사람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과학에만 매진해가지고 이제 그 한 분야만 드립다 파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여러 뭐 예술에도 관심이 있고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어떤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에 대한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사회주의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뭐 이제 아시아 지역에도 굉장히 널리 퍼졌지만 미국에도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 미국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노동운동에 친화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당 하고도 이제 친화적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어울리던 그 버클리 시절에 어울리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그러니까 진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좌파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차 대전 종전 이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미국의 우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적대적인 관계는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소련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이 공업화를 이루는데 미국의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고, 뭐 이렇게 교류를 하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 사상에 호의적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오펜하이머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 오펜하이머가 이런 정치 활동에 너무 또 이렇게 매진을 해서 무슨 그러니까 공산당에 실제로 가입을 했느냐, 입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그 청문회 장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이 책에서 이제 그 이 두 분 선생님들이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실제로 뭐 입당했다는 원서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그냥 약간 그런 뭐랄까요, 이 책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fellow traveler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회주의 사상에는 동조를 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입당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분위기에 약간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이제 그 fellow traveler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타냈는데, 이제 오펜하이머도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자로서 꽤 괜찮은 탑 클래스의 커리어를 쌓고 있었던 인물이었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켜보긴 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물리학은 그렇게까지 별로 이렇게 실용적인 학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어떤 뭐 산업을 일으킨다든지 뭐 대단한 무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생각은 아마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하기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약간의 활동을 하고 이제 과학계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한동안 이어지다가 이제 전쟁이 나게 되죠. 유럽에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되는 그 과정이 또 있죠. 그래서 그 1939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때 이미 미국에 와 있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죠. 그러니까 과학계 대표로, 미국 과학계를 대표해서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럽의 체코슬라바키아, 이제 지금은 이제 체코하고 이제 슬로바키아로 이제 분리된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 체코슬라바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거기에 우라늄 광산이 있는데 그 지역을 독일이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해서 그 우라늄의 어떤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이 우라늄을 가지고 뭔가 그 굉장히 위력이 강한 무기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학계, 특히 물리학계에서는 이 방사성 물질, 이게 우라늄을 비롯한 몇 가지 방사성 물질을 잘 확보를 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위력의 굉장히 강력한 그런 폭발력을 가진 무기, 폭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이론적인 이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미 알려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독일, 나치가 이끄는 독일이 우라늄 광산을 이제 탈취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독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미국에서도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그 편지를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이 프로젝트 전체는 미 육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총 책임자는 이제 군 출신이 아니라 이제 군인이죠. 현역 군인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를 맡았고, 이제 과학 분야 총 책임자, scientific director라고 하는 자리를 이제 누구를 선정을 할까라고 이제 그 물망에 올랐던 여러 인물들 중에 이제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선택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끌게 되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내용을 이끌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선택된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굉장히 큰 연구 그룹을 이미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자체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성과도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새로운 어떤 그 양자 물리학에서의 그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그 공헌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책에 이제 그 한 챕터에서도 굉장히 설명이 잘 나와 있지만은, 오펜하이머가 왜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면 왜 노벨상을 받지 못했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이 두 분의 저자들은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똑똑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해놓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마무리 짓는 힘이 좀 약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좀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데, 이제 그게 아이디어를 내면 이제 다른 사람이 받아서 뭐 끝내고 뭐 이제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그 이제 관리 감독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합한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그 실제로 이제 그 분야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과업을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차곡차곡 계획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 오펜하이머가 가진 성격이 꽤 잘 맞아떨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게 이 사람이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입장에 설 수 있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로스알라모스라는 곳에, 그러니까 그 연구소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 원자폭탄의 설계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추진을 했는데,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로스알라모스였던 것이고, 이제 여기 말고도 이제 여러 그 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테너시주의 오크리지라는 곳에 크게 설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서부, 북서부,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주의 그 핸포드라는 지역에 또 큰 설비가 있어서 오크리지와 핸포드에서 이 핵 연료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료를 어떻게 폭탄 형태로 만들어내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최종적인 그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게 이제 로스알라모스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제 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이제 원자폭탄 실험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뉴멕시코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어떤 그 트리니티라는 시험장이죠. 그 시험장 이름을 이제 이 당시에 프로젝트 참여했던 사람들이 트리니티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원래 지명은 알라모 고르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이제 굉장히 높은 철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원자폭탄 그 플루토늄으로 만든 원자폭탄 한 기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아침에,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에 실험을 했어요. 아침에 그 사람들을 다 철수시켜서 이제 참호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거를 다 설치를 해놓고 이제 그 폭발 실험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기록에 따르면은 3기의 원자폭탄, 그러니까 3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 연료를 그 당시에 미국이 확보하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험한 것까지 하면 4기죠. 그래서 실험한 게 이제 우라늄을 원료로 한 폭탄이었고, 우라늄이 하나 더 있었고, 그다음에 플루토늄으로 만든 폭탄이 2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험을 했고, 이제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그 결과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돌입을 했을 무렵이 되면 이미 독일은 그 항복을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의 전쟁은 대충 마무리가 돼 가는 상황이었고, 일본하고의 이제 최후 결전이 남아있던 이제 그런
그 전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타겟이 원래 생각했던 타겟이 이제 유럽, 뭐 독일 어딘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었을 텐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 최종 목표물이 이제 일본의 어느 도시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로시마라는 지역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도 그 타겟 선정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이제 의견도 내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겠지만 이제 그 중에 기존의 폭격으로 너무 많이 파괴가 되지 않은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다고 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이미 너무 파괴가 돼 있으면은 이게 원자폭탄 때문에 파괴가 된 건지 아닌 원래 파괴가 된 건지 알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처음으로 이제 실전에 투입을 하는 원자폭탄의 위력을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이제 히로시마가 선정이 됐고, 이 원자폭탄이 이제 남아있던 게 이제 세 기 중에 우라늄으로 만든 폭탄과 플루토늄으로 만든 폭탄 하나가 실제로 8월 6일과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실제로 투하가 되죠. 그래서 두 기 모두 성공적으로 폭발을 하고 뭐 그 결과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고 이제 뭐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약간 뭐 그 논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8월 9일 날 원자폭탄이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며칠 후에 1945년 8월 14일, 8월 15일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좀 다르니까 8월 15일에 일본이 그 연합국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어떻게 보면 원자폭탄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을 함으로써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던 이 지리한 전쟁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또 뭐 어떤 그 전쟁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일본은 뭐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뭐 이제 북쪽에서 그 소련의 적군이 참전을 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게 항복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